엄마 나 좀 살려줘. 뱃속의 아기만이라도 제발.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내 딸 유나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귀한 딸을 누가 이렇게? 들고 있던 집게를 내동댕이 치고 달려가 부둥켜 앉자 아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내 딸이 흘린 피눈물이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벌여야 할 지독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아이를 가게 안쪽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시장 바닥에 찬 기운이 행여나 아이 몸에 스밀까 제 가디건을 벗어 바닥에 까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코드를 꽂고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는데 아이의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멍들고 찢어진 얼굴, 시뻘겋게 부어오른 팔뚝, 그리고 제 눈을 가장 후벼 팠던 것은 터진 입술새로 말라붙은 핏자국이었습니다. 물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아이가 끙 하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꿈일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찬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했던 내 딸이 맞단 말인가. 얌전하고 순하디순한 내 딸 유나.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아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강서방은 어디 있니? 그 사람은 대체 뭐라고 너를 이 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유나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에 떨어져 불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내 딸 유나가 드디어 짝을 만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될 강민혁이라는 아이는 어찌나 번듯하고 사내답던지 처음 제 가게에 인사를 왔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고급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던 그 아이. 어머님, 제가 유나 씨 평생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맺히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떡 벌어진 어깨에 낭낭한 목소리.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구른 제가 봐도 저놈은 물건이다 싶었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하는 말 하나하나에 믿음이 가고 딸을 보는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신이 내 억척스러운 인생에 처음으로 선물을 내려주셨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유나를 키우며 맵고 짠 반찬에 내 젊은 시절을 다 버무려 넣었습니다.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사랑만 듬뿍 받으며 살게 해주리라.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강서방은 그런 제 소원을 이뤄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 제 가게의 허름한 의자에 앉아 제가 무친 나물 반찬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셨어요? 세상에 제가 먹어본 나물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유나 씨가 왜 그렇게 어머니 음식 솜씨를 자랑했는지 알겠네요.
빈말이라도 그리 말해주는 사위가 밉지 않았습니다. 제 낡은 가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내 딸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저렇게 듬직한 사내의 아내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그날의 기쁨은 뜬구름처럼 그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딸 유나는 색색거리며 겨우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잠결에도 몸서리를 치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괜찮을까? 어미가 이토록 충격을 받았는데 손주 녀석은 무사할까?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그놈의 돈.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는데 그 비싼 외제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강서방이었습니다. 늘 당당하던 얼굴에 어딘지 모를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근처에 왔다가 어머님 뵈러 잠시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 찾아온 사위가 의아했지만 저는 반갑게 그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어서 와. 저녁은 먹었고? 마침 전 부쳐놓은 게 있는데 한 접시 줄까? 강서방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윳돈 좀 있으십니까? 그 말에 저는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왜 사업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가? 얼마나? 아닙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요즘 회사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강서방은 황급히 말을 돌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처가에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말을 꺼냈다가 다시 주워 담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사위가 대견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게 바로 내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날 저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라도 사위의 길을 살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강서방은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유나는 전화 통화에서 남편이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게 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늦은 밤의 시장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가게 간판의 낡은 형광등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같았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아졌다고 평온해졌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등불에 불과했던 겁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눈물 대신 제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꽁꽁 묻어두었던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시커먼 분노였습니다. 평생 오숙자로 살았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 아줌마, 유나 엄마, 그게 제 이름이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내 뱃속의 손주를 저 지경으로 만든 놈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저편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다. 백장미. 그날 밤 시장 골목의 낡은 반찬 가게에서 오숙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설 속에 사라졌던 명동 백장미가 지옥의 악귀가 되어 다시 깨어났습니다. 강민혁, 너는 이제 끝났다. 전화기 저편에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 몇 초의 정적 속에 압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오숙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이후 처음으로 꺼내든 이름. 백장미. 그 이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남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잠이 덜 깬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쇠를 긁는 듯한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단 한 번도 제게 사모님이라 부른 적 없던 사내. 제가 시장 안악으로 사는 동안 그는 저를 그저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백장미의 시절 그는 저를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호칭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래, 나다. 조 실장, 오랜만이구나. 회장님 목소리는 여전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그 이름으로 전화를 다 주시고. 저는 잠든 딸 아이가 누워있는 방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문 안쪽에 제 우주가, 제 세상 전부가 부서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민혁이라는 놈에 대해 알아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놈이 발 딛고 있는 땅부터 숨쉬는 공기까지 모조리. 강민혁이라면 유나 아가씨 남편 아닙니까? 조 실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놈은 내 사위가 아니다. 제 말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게 저와 조 실장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다시 시장 골목의 정막이 저를 덮쳤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딸의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무엇을 내가 놓친 것이었을까? 행복으로 가득했던 신혼의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와 강서방이 제 가게에 들렀던 날. 유나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옆에 딱 붙어서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자기 승진했대. 회사에서 제일 빨리 이사 단 거라는데 다들 우리 자기밖에 안 보인대. 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강서방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장하다. 역시 내 사위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지. 오늘 저녁은 장모가 한턱 쏠 테니 제일 비싼 걸로 먹으러 가세. 강서방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대접해야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 예약해놨습니다. 유나한테만 살짝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네요. 싹싹하고 듬직한 사위. 제 딸을 끔찍이도 위하는 남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신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균열에는 아주 작은 실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실금 말입니다. 그날로부터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유나 혼자 가게에 왔는데 얼굴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도 아이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그래. 제가 반찬을 싸주는 동안에도 유나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사랑 강서방이라는 글자를 보고 제가 먼저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전화 왔네. 이서방, 마누라 보고 싶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나 보구먼. 하지만 전화를 받는 유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응, 나 엄마 가게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알았어, 지금 나갈게. 응응. 전화를 끄는 유나는 황급히 일어나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자기가 근처에 왔다고 해서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근처에 왔다면 가게로 들어와 인사를 하고 같이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밖에서 만나자고 한단 말인가? 왜? 강서방 무슨 일 있대? 들어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청 바쁜데 나 때문에 잠깐 시간 낸 거래. 얼른 가봐야 해. 유나는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빼앗다시피 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 그날 이후 강서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주 찾아오던 발길이 뜸해지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을 때가 잦아졌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큰 사업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고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남편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 것입니다. 강서방이 혼자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 했던 그날. 저는 그날의 대화를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윳돈 좀 있으십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이 아빠 없는 유나를 홀로 키우며 산전수전 다 겪은 어미였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려운가? 유나한테는 말했고 강서방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한테는 아직 말 못했습니다.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어머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어머님, 딱 3억만 아니 2억이라도 좋으니 제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2배, 3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제가 읽을 수 없는 검은 욕망이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멱살을 잡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딸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사위를 내치면 내 딸의 행복이 깨져버릴까봐 어미의 이기적인 마음이 제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유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그리고 이 돈,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마. 강서방 자네를 믿고 하는 투자야. 저는 평생 모은 적금과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탈탈 털어 그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딸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었던지. 저는 제 손으로 제 딸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악마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헤집는 동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조 실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이름은 강민혁 보고서.
저는 숨을 참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강민혁은 번듯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고 그놈은 상습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불법 사설 도박장 손을 안 댄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건네준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놈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놈은 처음부터 제 딸이 아닌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아줌마가 아니라 어딘가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을 거라는 헛소문을 믿고 말입니다. 가장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그놈이 유나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딸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던 겁니다. 흐흐흐흐. 제 입에서 사람의 웃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눈물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강민혁. 내 놈은 내 딸을, 내 손주를 건드렸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다. 저는 다시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잘 봤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그놈이 숨쉬는 구멍부터 막아라. 자금줄, 인맥, 그놈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끊어버려. 바로 죽이면 재미없지. 말려 죽여야지. 알겠습니다. 우선 놈이 주로 이용하는 사설 도박장과 제2금융권 라인부터 치겠습니다. 아니,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저는 놈의 비참한 미래를 상상하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그놈이 발 뻗고 잠 못 자게 당장 10,000원 한 장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들어다. 그리고 똑똑히 전해.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라고. 그날 오후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강민혁은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나가 도망친 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가봤자 그 촌스러운 반찬 가게겠지. 임신한 몸으로 어딜 가겠어. 며칠 굶다 보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는 샤워를 하고 최고급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외제 차 문을 열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차는 감감무소식. 그때 견인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정확히 그의 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뭐야? 당신들 뭔데 남의 차에 손을 대? 견인 기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되시죠? 이 차량 캐피탈 연체로 압류 딱지 붙었습니다. 당장 견인 조치 들어갑니다. 뭐? 말도 안 돼. 내가 이 차 할부금을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있는 줄 알아. 강민혁이 소리쳤지만 기사는 서류 한 장을 그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자로 계약이 변경되셨던데요. 자녀 할부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즉시 압류입니다. 강민혁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의 차는 무참히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미납으로 인해 발신이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조여오고 있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때 띠링하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음. 문자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밤새 끙끙 앓던 딸 아이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보자마자 아이는 또다시 눈물을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쌀죽을 쑤어 한 숟가락 겨우 떠먹이는데 유나가 숟가락을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입술 때문에 발음이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됐다. 뭐가 미안해. 지금이라도 내 곁으로 돌아왔으면 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마. 괜찮아질 때까지 푹 쉬기나 해.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저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제가 알지 못했던 지옥의 첫 페이지를 말입니다. 그날은 유나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강서방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최고급 원피스까지 선물로 사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요. 그런데 레스토랑으로 가던 차 안에서 강서방이 처음 보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카오에서 진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는 건데? 난 모르는 일이야. 강서방은 전화를 끊고 핸들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나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마카오라니, 빚이라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 순간 강서방의 눈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꿀이 뚝뚝 떨어지던 그 눈이 아니라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 악마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유나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입 닥쳐.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만 안 했어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세상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폭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서. 윙윙거리는 귓가에 강서방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내 엄마 시장에서 돈 잘 번다며?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혼수가 얼만데 장모라는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장 내 엄마한테 전화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3억만 달라고. 유나는 울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반찬 팔아 하루하루 힘들게 버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강서방의 폭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끄러워. 돈 많은 거 다 알아. 없는 척하는 거 역겨우니까 당장 전화 안 해. 그렇게 한참을 맞던 유나가 정신을 차렸을 때 차는 다시 강남의 낯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신혼집이 아니었습니다. 강서방이 몰래 얻어놓은 또 다른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놈은 그곳에서 하룻밤 내내 돈을 내놓으라며 유나를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유나의 손을 잡고 울며 빌었다고 합니다. 유나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밤새 공포에 떨었던 유나는 그의 눈물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도 잠시, 유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끔찍했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유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편의 거짓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나의 임신을 약점 삼아 더욱 교묘하게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당신, 이제 애 엄마 될 사람이잖아.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당신이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당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야. 그 촌스러운 시장 바닥에 소문나서 뭐 좋을 거 있어?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몸도 무거운데 집에서 쉬기만 하지 말고 장모님 가게나 좀 도와드려. 가서 일 배우면 나중에 당신도 반찬 가게나 차릴 수 있잖아. 안 그래? 제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말들을 저는 이를 악물고 들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차라리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고 몸조리만 잘하면 돼. 가게 밖으로 나온 저는 다시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가워진 제 목소리에 조 실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 실장, 어제 지시한 건 어떻게 됐나? 예, 회장님. 강민영 명의의 모든 카드와 통신이 정지됐습니다. 아마 지금쯤 미치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부족해. 그걸로는 부족해. 그놈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거다. 저는 제 딸이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놈의 유령 회사, 당장 부도 처리해. 그리고 그놈이 투자받았던 모든 돈들,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부로 알려줘. 그놈이 지금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마지막 동아줄, 제일 큰 투자자 놈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카드와 통신이 막히자 그는 여기저기 현금을 빌려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전산 오류이거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악재일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재기를 도와줄 마지막 보루, 명동의 큰손으로 알려진 최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여보게, 강 사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회사, 오늘부로 최종 부도 처리됐다는 문자가 날아왔네. 이게 무슨 소리야? 강민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시끄러워. 자네한테 투자된 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 줄은 알고나 있나? 그 돈 전부 백장미 회장님 돈이야. 나는 그냥 관리인이었고, 그런데 자네가 감히 그분의 따님 몸에 손을 대? 이 미친놈아. 백장미. 그 이름이 강민혁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설마 했던 그 이름. 사채 시장의 전설, 손 떼는 모든 것을 말려 죽인다는 그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수십 년 전에 사라지지 않았던가.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촌스러운 반찬 가게 장모.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무언가 자신만만해 보였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마비시킨 이 정체 모를 힘. 장모님 오숙자 그 여자가 백장미라고? 말도 안 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내 뒤를 캤던 거구나. 그래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거구나. 강민혁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유나와 자신의 장모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좋아, 오숙자 아니 백장미.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내 모든 걸 빼앗아 갔으니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주지. 내 손으로 직접. 그는 차 키를 움켜쥐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견인당한 차는 이미 없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의 입에서 목적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 낡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기익.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낡은 택시 한 대가 가게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에 시장 골목의 고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택시 문을 박차고 나온 것은 이성을 잃은 맹수 같은 눈을 한 강민혁,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오숙자? 아니, 백장미. 당장 나와. 놈은 가게 문을 부서져라 걷어차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안방에서 겨우 잠들었던 딸 유나가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방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등 뒤로 딸 아이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혁은 충혈된 눈으로 저와 제 등 뒤의 방문을 번갈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하하, 그랬구나.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불쌍한 장모님이 아니라 명동을 주름잡던 무서운 백장미 회장님이셨어? 와,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시네. 내가 아주 깜빡 속았잖아. 놈은 비아냥거리며 제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백장미든 흑장미든 이제 다 끝났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당신한테 가장 소중한 거, 바로 내 딸년을 내 눈앞에서. 놈이 유나가 있는 방문으로 손을 뻗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손 치워. 제 목소리에 놈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늘 강서방하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장모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칼날 같은 서슬이 퍼렇게 묻어나는 목소리. 놈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광기를 되찾고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멀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둘이 소리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놈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조 실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놈은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은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 첫째, 내 인생은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내 놈의 더러운 욕심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망친 거지. 둘째, 나는 백장미라서 너를 응징하는 게 아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내 딸 유나의 어미라서
너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거다. 감히 내 새끼 몸에 손을 댄 천하의 계만도 못한 놈이니까. 강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유나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무서워. 그 목소리에 강민혁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놈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때렸다. 돈도 없는 주제에 임신까지 해서 내 앞길을 막는 전연을 내가 때렸다. 어쩔 건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해? 얼마든지 해봐.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내가 반드시 전연이랑 내년 목숨을. 저는 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놈의 얼굴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귀찮은 걸 쓰지?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놈의 늙은 노모가 시골의 허름한 집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올해 68이신 내 어머니 경남 산청에 혼자 사시더구나. 허리도 안 좋으신데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푼돈을 버신다고. 내 놈이 보내주는 생활비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서운해하시던데. 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우리 엄마한테 손대기만 해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놈의 뺨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내가 왜 내 어머니께 손을 대? 오히려 내가 그분을 평생 편안히 모실 수도 있어. 물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 말이다.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내 어머니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드릴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악마 같은. 악마? 아니, 나는 그저 내 딸을 지키려는 어미일 뿐이다. 이제 선택해라. 여기서 곱게 사라져서 내 어머니 목숨이라도 부지할지, 아니면 끝까지 발버둥 쳐서 너와 내 뿌리까지 전부 뽑혀나갈지. 제 말에 강민혁의 눈에서 마지막 남았던 광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생명체 본연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놈은 더 이상 발버둥 치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턱으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저를 붙잡고 있는 사내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놈을 짐짝처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놈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차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방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딸 유나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마치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유나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 딸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피딱지가 앉은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제 손길에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옥 같던 사위는 떠났지만 제 가게 안에는 더 깊고 서늘한 폭풍이 남았습니다. 저와 제 딸 사이에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던지는 질문이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독백 같았습니다. 엄마 대체 누구야?
아이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딸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감정, 바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험한 꼴을 당하고도 제 품에 안겨 울던 아이가 이제는 제 손길 하나에 움찔하며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그놈이 제 딸의 몸에 남긴 상처보다 제가 아이의 마음에 남긴 이 상처가 더 깊고 아팠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장사십니다. 팻말을 거는 제 손이 무겁게 떨렸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딸 아이의 맞은편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묻어두었던 제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유나야. 나는 사람을 하나 죽였다. 아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내 손에 피를 묻힌 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내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났지. 그게 바로 백장미가 하던 일이었다. 저는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여자였습니다. 죽은 내 아비는 내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쳤고 남은 것은 억대의 빚과 멸시뿐이었지. 그때 깨달았다. 이 세상은 약하면 잡아먹히는 곳이라는 걸. 그래서 결심했다. 잡아먹히느니 맨 꼭대기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포식자가 되기로. 그렇게 명동 사채 시장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멸시와 조롱뿐이었지. 여자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하지만 나는 독하게 버텼다.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 밤새 신문과 씨름했고 사람의 욕망을 꿰뚫기 위해 누구보다 잔인해졌다.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다. 나는 돈에 미친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사는 악귀였어. 돈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지. 백장미라는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얀 장미처럼 아름답지만 잘못 건드리면 온몸을 핥히는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다고 해서. 조 실장은 그때 내가 거둔 사람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길바닥에 나앉은 걸 내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내 사람으로 만들었지. 내 돈과 조 실장의 머리가 합쳐지자 명동에서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는 숨막히는 과거를 헤매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피 냄새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긴 걸 알게 됐어.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다발이 가득한 금고보다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 한 줄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만큼은 결코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고.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백장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너를 낳았지. 내 딸 유나는 장미의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만 피어나길 바라면서 조 실장에게 내 모든 재산을 맡기고 나는 오직 내 엄마 오숙자로 살기 위해 이곳 시장 바닥으로 숨어들었다. 흙 묻은 돈을 만지며 땀 흘려번 돈으로 너를 키우는 행복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른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과거 따위는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틀렸어, 유나야. 내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가 결국 내 딸을 해치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 고백이 끝나자 방 안에는 유나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듯한 차가운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 끔찍했던 과거를 다시 꺼내게 만든 거구나. 유나는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무서워해서 미안해.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엄마는 내 엄마야. 나를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내 엄마.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백장미가 아닌 오숙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 제 품에서 고개를 든 유나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고 순하기만 한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강민혁 이대로 끝낼 거 아니지? 그 서늘한 질문에 저는 눈물을 닦고 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겪은 고통, 그놈의 뼈와 살에 똑같이 새겨줘야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조 실장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조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강민혁이 움직였습니다. 유나와 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디로 갔나? 놈이 자기 어머니가 계신 산청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마 노모를 방패 삼아 회장님과 협상을 하려 하거나 마지막으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 말에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니. 잘됐군. 내가 직접 그놈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주러 갈 참이었는데. 시간을 벌어줬어. 저는 전화를 끊고 유나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종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갈래. 안 된다. 넌 몸도 무거운데. 아니, 갈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그 인간이 엄마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래야 내 뱃속의 아기도 이 어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 기억하지 않겠어?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더 이상 지켜주기만 해야 하는 연약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준비를 마친 또 한 송이의 백장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옥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차 안, 저와 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단단하고 끈끈한 연대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유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옆을 돌아보면 아이는 제법 불러온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결심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 뱃속의 아이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뱃속의 새 생명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함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렇게 어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경남 산청의 허름한 시골집. 강민혁은 늙은 어미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안 열어요? 당장 나오시라고요. 며칠을 굶고 쫓겨다닌 놈의 행색은 길거리 불황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퀭한 눈,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광기로 번뜩이는 눈빛.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나온 노모는 아들의 흉측한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미녀가 내 꼴이 이게 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시끄럽고 돈 좀 내놔요. 집에 돈 될 만한 거 전부 다. 강민혁은 늙은 어미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이며 서랍이며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미녀가 제발 이러지 마라. 집에 돈이 어디 있니? 내 약값에 아버지 제사상 차리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이거 안 나? 늙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내 앞길을 막아? 놈은 제 어미를 뿌리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모가 평생 모으고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지요. 안 된다, 미녀가. 그건 안 돼. 그건 내 할머니 유품이야. 노모가 절규하며 달려들자 놈은 눈이 뒤집혀 제 어미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내려놓지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목소리가 대문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혁과 그의 어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제 딸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맹수처럼 달려들던 강민혁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유나는 제 뒤에서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노모는 어쩔 줄을 몰라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부인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저는 늙고 지친 노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강민혁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선택하라고. 그런데 내 놈은 최악의 선택을 했구나. 내 어미를 방패 삼아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게냐, 아니면 이 늙고 병든 어미에게서 마지막 뼈골까지 빼먹으러 온 게냐? 제 말에 강민혁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꺼져. 내 집? 이 집도 곧 내 것이 될 텐데. 저는 조 실장이 보내준 서류 한 장을 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제 어미 몰래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어젯밤부로 조 실장을 통해 제게 넘어온 상태였지요. 내 놈이 도박빚으로 날려먹은 이 집문서, 이제 내 손에 있다. 당장 이 집에서 내 어미와 함께 나가든 아니면 내 어미만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든 그것도 내가 선택해라. 강민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비틀거리다가 제 뒤에 서 있는 유나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박유나, 당신도 봤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당신 엄마가 아니라 악마라고.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 여자 좀 말려줘. 제발.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사랑?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내 배를 걷어차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칠 때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건 끝났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악마라고 불렀나? 유나는 저를 한 번, 그리고 다시 강민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악마 맞아. 그런데 그거 알아?
악마는 더 추악한 악마를 잡아먹고 산다는 거. 유나의 말에 강민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의 얼굴. 저는 그제야 놈의 늙은 어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모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모 앞에 다가가 낡은 비단 주머니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이 금반지를 팔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아십니까? 네. 사업 자금이요? 아닙니다. 어머님 약값이라도 보태드리려고요? 더더욱 아니지요. 이 돈은 마카오의 어느 호텔 카지노 칩으로 바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손때 묻은 이 반지가 어느 도박꾼의 하룻밤 유흥비가 될 뻔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조 실장이 보내준 또 다른 자료들을 하나씩 노모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얼마나 큰 도박 빚을 졌는지,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딸을 어떻게 이용하고 폭행했는지, 심지어는 당신 몰래 이 집을 담보로 잡혔는지까지. 노모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아들을 향했던 안쓰러움은 배신감과 경멸로 바뀌어 갔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아들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아들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어미에게서마저 버림받은 그 순간 강민혁의 영혼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끝났다. 내 놈의 인생은. 이제부터 내 놈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돌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늙은 어미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한 사내의 영혼이 부서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 시작되어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산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 위를 우리를 태운 차는 그저 묵묵히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의 환호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전쟁터에 남은 짙고 무거운 재의 냄새 같은 공허함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제 옆에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딸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 어미의 추악한 과거를 알게 되고 제 아비 될 뻔했던 남자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아이. 그 작은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만 같아 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저는 대답 대신 앞만 보며 반문했습니다. 뭐가? 그냥 전부 다. 백장미로 살았던 것도, 그걸 다 버리고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며 살았던 것도, 그리고 나 때문에 다시 백장미가 된 것도.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 후회는 무슨 백장미로 살았던 건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오숙자로 살았던 건 너를 살게 하기 위한 내 행복이었다. 그리고 다시 백장미가 된 건 내 행복을,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발악이었지. 후회는 없어. 단 하나 내가 아파한 시간들을 미리 막아주지 못한 것, 그거 하나만 뼈에 사무칠 뿐이다.
제 말에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가 텅 비었던 제 가슴을 다시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낡은 반찬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척스럽게 반찬을 팔지 않았고 유나는 가게 안작은 방에 앉아 조용히 아기 옷을 만들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후 조용히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두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강민혁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오만하게 빛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깡마른 몸에 다 떨어진 남의 옷을 주워 입은 듯한 행색. 초점 없는 눈은 푹 꺼져 있었고 그는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망령의 모습이 꼭 저럴까 싶었습니다. 안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유나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형상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제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민혁은 그런 유나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목이 다 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개처럼 살라면 개처럼 살고 쥐처럼 살라면 쥐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내 딸의 남편이었고 내 뱃속 손주의 아비가 될 뻔했던 사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토록 처참하고 비굴했습니다. 놈은 제게 한참을 빌다가 제 등 뒤에 유나를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당신이라도 한마디만 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뱃속에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내가 평생 당신과 우리 아기 발 닦아주는 종으로 살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그 말에 유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민일까? 아니면 가시지 않은 분노일까? 저는 제 등 뒤에 숨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놈을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제 말에 놈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그 텅 빈 눈에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불씨를 비웃으며 제 손으로 직접 짓밟아 주었습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무릎, 내 가게 바닥 더럽히라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내 놈의 용서를 받아줄 생각 따위 눈곱만큼도 없어. 저는 놈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놈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뭔지 아나? 그건 내 놈을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고? 죽음은 너무 편한 형벌이니까. 저는 제 딸이 겪었던 고통, 공포, 그리고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놈의 남은 인생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 딸에게 준 고통,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지. 내 놈이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이제 겨우 원금을 갚기 시작한 것뿐이다. 앞으로 내 놈은 평생을 길바닥에서 뒹굴며 매일 밤 내 딸의 비명을 자장가 삼아 잠들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제 말이 끝나자 놈의 눈에 어렸던 마지막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미 없는 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 서 있던 유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제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악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강민혁 씨,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에겐 아빠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도 내 인생에서 오늘부로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내게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니까. 그것은 유나가 스스로의 손으로 내리는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 인사이자 한 남자에 대한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유나의 말에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 실장의 사람들이 들어와 짐짝처럼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놈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서 죽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가게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내 딸. 그날 밤 조 실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강민혁의 남은 재산과 빚,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자산 현황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조 실장? 예, 회장님. 이제 백장미는 없어. 조 실장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건 내 손주 태어나길 기다리는 할머니 오숙자뿐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네. 조 실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처음으로 제게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닌 오숙자에게 하는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조 실장이 돌아간 후 저는 가게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밴 이곳, 제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 그리고 제 딸의 피눈물이 떨어졌던 이곳, 이제 이곳과도 작별을 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유나가 제 곁에 섰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시장 골목 너머 서울의 야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맵고 짠 반찬 냄새 말고 향기로운 꽃 냄새 맡으면서 자라야지. 가자. 이제 우리의 진짜 집으로. 제 말에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하룻밤 사이에 싼 단출한 짐만 싣고 수십 년의 희로애락이 담긴 시장 골목을 떠났습니다. 차의 백미러로 오간의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젊음과 제 딸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과거는 추억할 수는 있어도 돌아갈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높다란 담장 안으로 제가 평생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집이 서 있었습니다. 백장미 시절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단 하루 마음 편히 발 뻗고 자지 못했던 밤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집을 꿈꿨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정원의 핀 꽃에 물을 주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집.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유나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집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고 우리 손주가 마음껏 뛰어놀 정원이다. 저기 저 하얀 장미 넝쿨 보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 심은 거야. 언젠가 너와 함께 이 집에서 살 날을 꿈꾸면서 집안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볕이 가장 잘 드는 방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아기 침대, 손으로 만든 앙증맞은 모빌, 그리고 서랍장 가득한 아기 옷들. 이 모든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홀로 준비해왔던 겁니다. 유나는 아기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곳을 두고도 그 좁은 가게에서 외롭긴 내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주도 함께 잤니? 이 집은 이제야 진짜 주인을 만난 게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아기 옷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고 기꺼이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긴 산고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간호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름,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 쭈글쭈글한 얼굴에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제 손주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지쳐있던 딸은 아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평생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아기가 엄마를 쏙 빼닮았어. 우리는 아기를 가운데 두고 한참 동안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구나. 내 딸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놈에게서 이토록 눈부신 생명을 지켜낸 것. 그리하여 새로운 행복을 피워낸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손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드넓은 정원을 아장아장 걸어 다닙니다. 아이는 마마라는 말보다 한미라는 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제 다리를 붙잡고 한미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저는 허리를 굽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유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자로서 당당하고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어 유나가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유나는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고 싶다고.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원의 하얀 장미 넝쿨 앞에 서 있습니다. 만개한 장미꽃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돈과 욕망의 세계에서는 백장미로, 내 딸의 세상에서는 오숙자로. 백장미는 생존을 위한 갑옷이었고 오숙자는 행복을 위한 맨몸이었습니다. 그 두 이름 사이에서 위태롭게 외줄을 타며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백장미도 오숙자도 아닌 그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야말로 제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라는 더없이 소중한 이름까지 얻었지요. 가끔, 아주 가끔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가득했던 내 낡은 가게, 살려달라 울부짖던 내 딸의 목소리. 그 기억은 흉터처럼 남아 흐린 날이면 어김없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내 손주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제 손을 잡아 끄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 모든 악몽을 봄날의 햇살처럼 녹여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허무한 것이라고. 악마를 잡기 위해 나 또한 악마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상 전부가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이 어떤 짐승의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혔을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끔찍한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강민혁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숙자 여사나 딸 유나처럼 깊은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날들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숙자 여사는 복수를 통해 과거를 끊어냈고, 유나는 용서 대신 단절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떨쳐내고 싶은 과거의 그림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가 그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숙자 여사처럼 아픈 기억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욱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